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라이벌. 일본. 지금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가 지금 다시 도약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주제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마침내 정상적인 경제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왠지 축구 한일전처럼 벌써 긴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막 피가 끓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사는 또 내용은 좀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겠죠. 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인플레이션, 이자율, 임금 상승률이 모두 0, 그리고 아니면 뭐 0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 뭐, 세계 경제 중에 유일했습니다. 선진 경제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일본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 이제 마침내 정상적인 경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역사적인 기회를 얻었다. 임금 인상을 당연시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뭐 기시다 총리 보면 아주 혈색 좋습니다. 네. 일본의 물가를 보니까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중 충격으로 이제 2022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이전에 120개월 중 12개월 동안만 2%를 넘었는데 2022년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2%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2%를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일본은행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한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3월 19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0.1%에서 0%였던 일일 만기 대출금리 목표를 0에서 0.1%로 인상을 해서요. 마침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극도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 일본이 이제는 다른 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2% 됐다고 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은 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제 올해 임금을 5.3%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1991년 이후 최대 인상폭입니다. 주식시장도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경우에 니케이 지수가 올해 2월에 이전의 최고 수준이 1989년 12월 수준이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34년 만에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일본 시장이 뭔가 그 주식시장이 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투자가들도 일본 경제 낙관하는 분위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일본 경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본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그 다음에 인구 감소와 노령화, 그다음 세 번째가 과도한 정부 부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구조적인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 일본 경제의 앞날이 꼭 밝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뭐 시작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고민인데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의 이제 여러 요인 중에 하나, 일본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이제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겠는가? 뭐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의 첫 번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사실 남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도 이제 이러한데요. 일본의 중소기업이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소득 격차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서 약 18%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정체된 임금이 일본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일본의 중소기업이 급여 인상이라든가 투자 또는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여지가 대기업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아직 이제 갈 길이 먼 거죠. 결국 이제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보다 이제 더 많은 얼굴 받는 그런 회사가 많아져야 경제가 진짜 진정으로 강한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일본 경제하고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정말 뭐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닌데 인구 문제. 예. 2023년 일본 인구가 1억 2,435만 2천 명. 전년에 비해서 6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연속 감소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의 두 번째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범도 아나운서 이야기했듯이 일본 인구가 13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역대 최고치인 29.1%였습니다. 약 3분의 1의 인구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일본의 노인 부양비라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 20세부터 64세 인구가 되겠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노인 부양비로 하는데 일본의 경우 54.5%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 100명이 약 55명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OECD 평균은 33%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7.8%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나 높은 비율이니까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지 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추세로 가면 뭐 일본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되겠죠. 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2022년 263.9%.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뭐 그리스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높거든요. 일본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과도한 정부 부채가 되겠는데요. 또 이제 심각한 것은 일본 정부가 재정 적자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의 경우에 있어서 재정 적자가 GDP의 5.6%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금리가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정부 예산의 약 9%를 이자를 갚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금리가 낮지만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있어서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전에 일본 정부가 부채 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의 또 재정이 긴축이 되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우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본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우려는 사실 일본만의 우려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도 잘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되고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어찌됐건 미국하고 군사력 강화에 이제 나섰고 또 경제도 꼼틀한다니까 되게 긴장이 되네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어차피 미국의 지금 어떤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큰 경제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거기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1900년대 초에 뭐 내용은 다르지만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독자적인 어떤 제국주의 세력으로 커나갈 때였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조금 뭐 표현은 그렇지만 하이 파트너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국 견제 파트너로 미국이 당연히 우리나라를 생각하게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사이가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좀 훨씬 덜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그동안 보인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일본은 좀 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아이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는데, 이제 그 진정한 한일전은 축구가 아니라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닌가. 하여튼 뭐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잘 해나가면 충분히 일본보다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뭐 생각이 듭니다. 일본 스시를 더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